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이 이게 상권을 살리고 가게를 살리고 이런 분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상권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전체적인 부분은 상권은 무엇이고, 그러면 상권과 입지는 무엇이고, 그러면 이런 상권과 입지의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권 분석의 목적은 뭔지, 그리고 상권 분석의 요령은 뭔지, 그리고 어떤 때로는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소셜 분석, 그다음에 마케팅 상권 전략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권 그러는데 이 상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은 우리 장사를 하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상권이 어떤 이 고정된 범위, 공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데 최근 들어서는 상권이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플러스해서 유동적이고 포괄적이고 즉 시간적 범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가지 공간과 시간을 합쳐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지역의 위치 바운더리를 걸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점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점포에 어떤 영업력이 미치는 이런 부분을 어떤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했었다면요, 지금은 시간적인 범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간적 범위의 상권은 어떤 걸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삼겹살 장사를 합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이모님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 9시, 10시까지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줍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거에 12시부터 한 1시까지 뭐예요? 점심 장사 조금 해요. 그리고 실제 피크는, 삼겹살 장사의 실제 피크는 한 7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이때 전 매출의 거의 한 8, 90%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10%, 20%의 매출을 위해서 이 아침 9시부터 영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모님들을 불러서 고정비를 줘야 된다는 게 리스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상권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곳에서 삼겹살 장사를 하려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때 일어나니까,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이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정급으로 두세 분을 갖다가 아침 9시부터가 아니라 16시부터 나오시라고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때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써서 효과를 더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자.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적 범위까지도 요새는 상권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고정되고 공간적인 범위의 중심이었다가 한다면 지금은 이 시간적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상권 그러면 내 장사가 미치는 범위를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간적 범위라고 하더라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서는 진짜 거래가 일어나는 범위가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죠. 우리 군산의 이성당 빵집. 그러면 이 군산 이성당 빵집의 상권의 범위는 어딜까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실은 지금 군산 이성당은요, 전국적으로 퍼져 있죠. 속초의 만석 닭강정집의 상권. 속초 만석 닭강정은 지금 속초가 아닙니다. 전국이에요. 왜? 택배, 신말로 배달, 이런 유통들이 발달되면서 이 거래가 일어나는 범위 자체가 확장되고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어떤 그 거래가 일어나는 이 범위 자체가 환경이 바뀌면서 엄청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상권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과거에는 거래가 일어나는 어떤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했다면 최근에는 내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서 소비자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게 현재 마케팅 에어리어 이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권을 정의할 때는 내 장사가 미치는 범위였다 그러고 한다면 지금은 상권 그러면 소비자가 나를 선택하는 범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하고 어떤 점포를 새로 창업을 한다든가 점포에 새로 입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로 주로 이제 상권 분석을 하니까 그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권 분석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 1차 상권이 어떻고 2차 상권이 어떻고 3차 상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상권은 실말로 1차 상권 그러면은 내 장사의 범위가 거의 한 70% 이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내 점포가 있는 곳에서 500m 걸어서 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그 거리를 우리는 1차 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1차 상권은 매출의 70% 정도가 발생하는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상권 그러면 보통 1km 이내에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서 그 매출이 20%, 25% 그러니까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상권, 이것을 500m에서 1km 이내에 있는 상권을 우리는 2차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상권 그러면은 그 1km를 벗어난 걸어서 2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3차 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3차 상권에 있는 고객들이 내 매출에 일어나는 범위가 한 5%, 10%대 이내에 이제 발생이 되는 상권들이에요. 그래서 상권은 과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 점포를 중심으로 500m 이내에 내 매출의 70%, 80%가 일어나는 곳. 2차 상권 그러면 1km 이내에 내 매출의 1차 상권까지 포함해서 90%, 95%가 일어나는 곳. 그 외에 5%, 10% 일어나는 곳이 3차 상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새롭게 점포 기존 사업자들도 상권 분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1차 상권, 2차 상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개념을 이해하시면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1차 상권은 이 정도 범위, 2차 상권은 이 정도 범위, 매출이 이만큼 일어난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어떤 면은 지금 이제 우리 뭐 자가용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의 이렇게 발달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10분, 15분 거리는 차로 그냥 씩 와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간적 범위로도 이렇게 20분 이내의 거리 그러면은 거기 2차 상권 안에 드시는 고객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권을 구성하고 분석하고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오래된 기존의 그 사업자들은 장사를 사업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상권 분석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많어, 아니면 기존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야야 거기 가면은 장사가 좀 될 것 같아 이런 주변의 권유 아니면 감에 의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은 이런 상권에 내가 입점을 하려고 하고 가게를 차리려고 할 때 유의하셔야 될 분이 대충 어떤 감이나 그러니까 육감이나 주변의 권유나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서 대충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는 무슨 시설 있고 뭐하고 해서 장사가 될 거야 이런 시설에 현혹되는 거. 그 다음에 왔는데 터무니없이 뭐 권리금이 비싸고 막 왜냐면은 권리금이라는 건 있는 곳이 상권을 찾아 들어가는 곳이 좋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것들은 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환업소 이게 뭐 자주 저기 받고 뭐하고 뭐 이거 열었다 금방 다른 걸로 바뀌고 이런 어떤 업소가 있는 그런 상권이나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가장 첫 번째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주변의 권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지역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이 지역의 거래는 어떻고, 유동인구가 어떻고, 그 다음에 교통량은 어떻고, 이 지역의 소득과 소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서 상권에 진입을 하셔야지만이 안정적이다. 우리로 말 리스크가 테이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권도 실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면 점점 떠오르는 상권이 있고, 어디를 가면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상권이 있고, 어떤 데 가면 좀 변화가 없어. 저기는 이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쉬운 말로 이런 상권의 변화, 그 다음에 유동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감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네, 뭐 누구누구 이야기 들은 거니까 맞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히 데스크 리서치, 책상에 앉아서 그 지역의 빅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권 분석 그 빅데이터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 유동인구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고, 거주인구 주변의 반경에 거주인구도 보실 수 있고, 하다못해 소득, 소비자의 연령대, 뭐 별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유동인구, 교통량,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입하고자 하는 상권에 진입을 하셔야지 리스크가 적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상권 분석이란 고정적인 그 상권의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인 부분을 찾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권은 이 고정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솔직히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권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가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던 곳인데 요새는 왜 이러지? 아니, 여기는 이 점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권에는 사람이 왔는데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이런 것들. 그래서 상권은 상당히 매우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는 고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부분까지도 다 분석을 해내고, 거기에 맞는 내가 입점을 할 것인지, 내가 이곳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이곳에 입점을 했을 때 나는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다 잘 되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홍대 앞이나 강남역이나 아니 건대역 상권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장사가 다 잘 될까요? 그렇다면 왜 홍대 앞에는 임대합니다, 점포 임대 이런 게 붙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 상권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정확한 분목, 그러니까 업태도 분석해야 되고, 유동인구, 고정인구, 직장인구, 거기에 있는 그쪽의 유동인구들의 어떤 소비 수준, 소비 금액, 그 다음에 어떤 점포들이 밀집돼 있고 어떤 점포는 없고 어떤 업종이 없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런 고정적인 것과 유동적인 걸 다 믹스를 해서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해야지, 우리가 창업을 하든 기존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란 꼭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서도 필요한 거고, 또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이거를 몇 개월, 6개월, 1년 단위라도 해서 뭔가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유동적인 의미, 이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권 분석은 필요합니다. 3C, 나와 고객과 경쟁자를, 이 상권을 구성하는 이 3C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 소비자의 심리는 어떤지, 소비자들은 어떤 곳에 많이 물리는지, 소비자들은 우리 상권에 와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로 정성적인 분석까지도 필요로 하고요. 거기다가 내 금전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질, 비전, 내가 목표로 했던 그런 어떤 이곳에서 장사를 해서 내가 가졌던 그런 꿈, 그런 달성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권 분석을 다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투자 수익에 대한 달성은 어느 시기까지 이런 목표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크게 이제 상권 분석의 목표고, 상권 분석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창업자나 사업자가 마케팅 범위를 설정하고 삼시 고객과 나와 경쟁자의 변수, 정량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투자 수익,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상권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과 요령은 어떤 거냐? 우리 상권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쉬운 말로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상권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주전부리나 간편 음식이 잘 팔리는데 고급 음식점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사가 되고 투자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야. 이 환경에서는 하다못해 떡볶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간편 음식, 쉽게 접하는 것, 저렴한 음식 이런 것들이 더해서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그런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 정성적으로 뽑아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투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얼마만큼 최대한 건져내느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권 분석의 목적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상권 분석은 환경을 분석하고 투자 수익률을 또 따지고 업종 선택에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인력을 채워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MD 구성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은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즉,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창업자들은 상권 분석을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요, 영업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는 수익성을,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상권 분석을 하고요. 또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요. 때로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자들과도 상권 분석을 하고요. 즉, 창업자도 상권 분석의 목적이 틀리고요. 기존 사업자들도 상권 분석의 목적이 틀립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사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 이 사업자들은 상권 목적이 틀리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을 좋아하고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출점했을 시에 어떤 타당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가 될 수가 있고, 부동산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 내가 상권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뭐하고 있어 이런 해가지고 부동산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데서 사용을 할 거고, 기타 다양한 뭐 기존 업체 영업본 가맹본부, 그 다음에 대형 상업시설의 MD 구성, 이 MD 구성이 뭐예요? 업종이나 업태를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또한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업종 중심의 접근법과 상권 중심의 접근법을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어떤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고 접근을 해서 상권을 고르는 경우가 있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상권 입지 중심 접근 뭐예요? 그 상권을 분석을 하면서 지역에 맞는 업종이나 업태를 선택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상권 분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업태 업종 중심의 접근법인 사람은 내 상품에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의 뭐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뭐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어떤 상권에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해서 지역이나 이런 데를 찾는 것이고요. 밑에 상권 중심, 입지 중심의 접근법은 뭐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상권에 가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상품, 수익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석의 접근 방법에는 업태와 상권, 즉 입지 중심의 접근법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권 분석은 통신사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GPS 빅데이터라든가 우리 행정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스크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뽑아내는 부분들이 상권 분석을 할 때 뽑아내는 부분이 한 90%를 그렇게 행해야 된다면 그래도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해야지 더욱더 신뢰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필요로 해요. 나 그냥 다 데이터만 여기서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빅데이터 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통 상황도 여기는 정류장이 버스가 5개 노선 지나간다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여기는 뭐 몇 개가 되는데 이런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가 시가지 특성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뭐 오르막길이 있다든가 항아리형이라든가 평지 상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업무 집적 즉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어디서 올 때 어느 정도 접근권을 본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 업무 집적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업종 분포에 대해서 다시 빅데이터를 확인하는 단계로 쉬운 말로 현장 조사 이런 것들도 한 10%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을 합쳐서 빅데이터 플러스 정성적인 분석까지 겸해야지 정량과 정성을 더해야지 제대로 된 상권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 두 가지로 있는데 대부분 정량적인 방법은 데이터, 통계조사라든가 키워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부분은 우리들이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막 설문조사법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새는 길 가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90%의 빅데이터를 뽑은 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겸해서 하고 있다. 상권 분석 방법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모바일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이 소셜에다가 그 집 맛집 평가하고 그 집 갔더니 뭐 하고 그 집 좋아요 청결해요 그 집 종업원들 서비스가 좋아요 막 이런 글들을 막 이렇게 달아요. 블로그든 아니면 뭐 어딘 플레이스든 어디든 이런 데다가 글들을 달아요. 바로 그런 인터넷에 이런 모바일에 나와 있는 그런 고객들의 감성적인 거, 고객들의 글을 통해서 분석하는 소셜 분석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죠. 이 지역, 이 상권은 상인들 전체적으로가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네. 여기 상권을 보니까 다 검색어마다 아니면 키워드마다 보니까 칭찬글이 많고 추천에도 많고 맛집들도 많다고 이렇게 나와. 트렌드 외에 또 적합하다고 나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 이 모바일 이런 것들에 올라온 글들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방법이 또 소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분석과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이게 상권 분석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대체적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하시고 현장 조사 방법과 그다음에 조금 플러스 한다면 그냥 꼭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셜 같은 거 보시면서
고객들의 감성까지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상권 분석 요령을 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상권 분석에는 빅데이터는 어떤 게 있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특히 소득과 소비를 보는데 좋은 빅데이터는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상권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나이스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카드기, 단말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 이런 거에서 보셨겠지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득, 소비, 돈에 관련된 어떤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나이스 비즈맵을 주로 많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잘 나가게라는 어떤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KT의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유동인구. 그 시간대에 여기는 뭐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몇 명, 30대 남성이 몇 명, 그 시간대 여기 상권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몇 명 정도가 유동인구라든가 집객, 흡입된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통신사 KT에 잘 나가게라는 빅데이터를 보시면은 유동인구 같은 게 좋습니다. 기타 뭐 각 지자체마다 분석 시스템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뭐 부산시는 어떤 거 이렇게 아주 각 광역 단체마다 상권 분석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드사 정보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BC카드든 뭐 어디 신한카드든 어디 카드사에서 이게 카드사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뭐 소진공의 그 상권 분석 시스템에다가 뭐 나이스 비즈맵 잘 나가게 뭐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 이 정도만 빅데이터를 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부럽지가 않아요. 웬만한 데이터 다 구하고 웬만한 거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 정량적인 분석의 한 90%를 뽑아내시고 그 뽑아내신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 10% 정도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입점하고 아니면 창업하려고 하는 그 장소, 그 입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이곳에다는 내가 돈을 얼마 투자를 하면 몇 개월 아니면 뭐 몇 년이 지나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손익분기점이 도달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발생되고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곳에 가서는 어떤 상품으로 어떤 영업을 하면 수익이 되겠구나. 돈을 벌겠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상권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이든 기존 사업자든 누구든지 간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권이란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입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입지라는 말은 뭐야? 입지라는 말은? 입지라는 것은 내 가게가, 내 점포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말을 합니다. 이런 상권 속에서 내 점포가 위치하는 것은 어느 빌딩 1층 아니면 몇 호, 어느 상권에 무슨 가게 이런 데들이 입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지는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적이에요. 이 점포가 있는 자리를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는 우리가 흔히 위치적인 조건을 말을 하고요. 내 상품과 내가 취급하는 어떤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입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지에 따라서 매출들의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권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입지는 딱 하나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입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 뭐 부동산 분양을 할 때 뭐 여기 입지 조건은 교통량이 어떻고 뭐가 좋고 해서 뭐 사방이 뚫려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몇 분 거리에 있고 뭐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지는. 그래서 입지는 내 점포가 있는 자리를 말을 하는 건데 아까 앞서서 말했던 상권과 입지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상권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을 하는 거고, 입지는 점포가 소재한 위치를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평가는 보통 삼치, 나와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하는 부분이고, 점포의 특성,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의 특성과 권리와 하다못해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회수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입지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목적으로 할 때는 크게 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면, 입지는 내 점포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성패 분석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권, 입지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상권은 우리가 분류할 때 규모에 따라서 대형 상권이냐 소형 상권이냐, 이 상권 유형에 따라서 1차 상권이냐 2차 상권이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는 이게 오피스가냐 대학가냐 아니면 뭐 번화가냐 역세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유동인구형 상권이냐 아니면 거주인구형 배후인구형 상권이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물건에 따라서는 일반형이냐 외식형이냐 뭐 유통형이냐 복합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지는 어때요? 우리는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의품을 파는 데냐 아니면 선매품을 파는 데냐 전문품을 파는 데냐 이렇게 구매 습관에 따라서 이걸 또 바꿔요. 그리고 주차가 가능하냐 뭐하냐 위치적인 부분들을 주로 많이 따지는 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러면 1차 상권 뭐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고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입지 조건에 따라 점포가 위치하는 조건에 따라 여기가 진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숫자가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아니 3만 명이면 이게 A급지예요 B급지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상권 입지의 정량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좋은 데다 뭐 보통이다 좀 나쁜 데다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때 보게 되면, 반경 500m 안에 배후인구 거주인구가 15,000명 이상 된다? 아 이거는 거주인구로는 1급지다. 10,0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급지다 B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권당 세대수가 인구수가 뭐 2.5명이다 그 이하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권을 이렇게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에서 뽑았던 그런 정량적인 수치를 이 1위의 정량적인 원칙에다가 좀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이 상권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미국의 넬슨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상권이 잠재력이 있는지 하다못해 고객들의 접근 가능성이 좋은지 성장 가능성 확장성이 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상권을 끊어먹는 이런 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피해져 있는지 이런 8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정성적인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상권 크기는 여기는 잠재력이 좋아 그러면 뭐 10점, 뭐 접근 가능성 여기도 10점, 성장 가능성 그래서 여기는 뭐 8점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성적 원칙 이런 것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런 8가지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선, 누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성, 정체성 이 8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서 상권의 정성적인 평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작용하는 원칙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입지를 분류할 때 제가 1급지, 2급지, 3급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입지는 정성적으로 구분할 때 이 크게 4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홍보성을 가지고 입지 조건이 1급지다, 2급지다, 3급지다. 가시성은 뭐예요? 고객이 쉽게 이렇게 눈으로 딱 띄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가시성이에요. 그래서 대로변에 사거리에 모퉁이에 위치한 이런 데들은 가시성이 아주 좋죠. 근데 대거리 사거리의 다음 골목의 안쪽에 있다 이런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이 점포를 발견하기 아주 쉬운 이런 부분들을 가시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접근성
고객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주차장 옆이라든가 이렇게 고객이 접근하기 좋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접근성으로 따지고, 인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우리 점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디 점포에 아니면 어디 대형마트 바로 옆 건물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쉽게 알아들어서 그렇게 점포의 위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인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성은 간판을 달아도 뭐를 달아도 고객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홍보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입지 조건에서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홍보성, 이거를 가지고 입지 조건이 좋냐 나쁘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좋으면 1급지, 보통 2가지가 좋고 2가지가 나쁘면 보통 2급지, 다 불량하다 그러면 3급지, 이렇게 해서 입지도 1급지, 2급지, 3급지를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런 입지를 선정할 때, 내가 점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 아까 그 넬슨의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게를 내가 임대를 얻는다든가 내가 가게를 이렇게 입점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접근 가능성이 좋으냐, 그 다음에 상권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은 이 중간 저지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상권도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초입에 반짝했다가 뭐 공원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쭉 있다가 끊어졌다가 또 상권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 중간 저지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아니면 상권의 발전 가능성도, 내 가게의 위치에 이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접근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과 중간 저지선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 그리고 입지 분석을 할 때는,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입지도 마찬가지예요. 배후 상권, 가게를 열라는 곳 뒤에 거주하고 있고 배후 인구들이나 이런 배후 상권의 세대 조사는 필수예요. 거기다가 뭐 빅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유동인구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이 길거리, 이 주요 통행하는 동선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업종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점포 개별성, 도시계획상에 여기는 뭐 앞으로 뭐 몇 년 있다가 없어진다든가, 여기에 도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여기가 뭐 저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점포 조사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행량, 그 다음에 주차시설, 교통, 점포 수와 이 점포 규모, 특정의 경지, 점유 조건,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잖아요. 따져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점포에, 그 입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으셔야 된다.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하나라도 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안 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안 낸다는 건 손해가 커진다는 거죠. 성공하는 입지 조건은 뭐예요? 정류장이 있는 곳, 대여 주차장이 있는 곳, 여기 통행량, 그 다음에 인지성이 좋은 거, 그 다음에 편리한 도로 동선, 그 다음에 상권에 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어떤 질적인 면들, 그 다음에 점포 규모와 상권의 수준하고 되었지만, 그 다음에 건물 구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경합도, 뭐 접근성,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성공 입지를 보는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입지, 나쁜 입지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말을 하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좋은 입지 당연하죠. 유동인구 많은 거, 접근이 편한 거, 뭐 대형 사무실보다는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거, 그리고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왜 그러죠? 출근길은 뭘 살려고 안 해요. 퇴근길은 구매를 해가든 아니면 뭘 먹고 가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다? 아주 좋죠. 노점상들이 많다는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없는 물건을 노점상들이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들은 너무 좋아요. 그럼 나쁜 입지는 어떤 거냐?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먹거리하고 뭐 이렇게 살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 끝까지 이렇게 저게 장사가 될까?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차선 이상으로 상권이 이렇게 양분되는 곳,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가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없는 것,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되니까 권리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권리금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뭐 결론적이지만 좋은 입지의 조건은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점포에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고, 정말로 점포의 가시성이 좋아야지 입지가 좋은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아니면 뭐 무슨 지하철역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좋은 입지라고, 좋은 점포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권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상권 그러면은 대부분 이 오프라인 상권, 즉 공간적 범위 중심이었고, 이 공간적 범위에서 상가권이나 상세권이냐를 이렇게 주로 불려서 상권을 분류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알아들을지 않게 온라인 상권도 여러분들 이 상권에 요새는 많이 편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뭐 유튜브라든가 뭐를 활용해서 정말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뭐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공부도 하시고 그런 온라인 상권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나 이런 도심 상권에서는 배달로서 매출이 15%, 20% 막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런 온라인 상권, 즉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업이 되는 그런 상권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권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고, 이 온라인 상권에 대해 크게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 그러면 상가권이냐 상세권이냐 이런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상권 내에서도 시간적 범위, 하다못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영업이 잘 되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 시간대에 영업력을 집중해서 돈을 버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온라인 상권의 중요성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권은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품에 따라서, 인구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상권을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들 뭐 이렇게 통용되는 것은 이런 상권 유형이라고 그래요. 시장이나 번화가냐, 상점가냐, 아니면 뭐 골목 상권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역세권이냐, 뭐냐,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은 그 상권이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편의품 상권이냐, 선매품 상권이냐, 전문품 상권이냐 이렇게 해요. 편의품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에 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상권을 편의품, 선매품은 뭐냐면 고객이 선호도에 의해서 찾아가서 저기 하는 상권.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특별한 뭐 곱창 골목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뭐 오디오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쉬운 말로 뭘 이렇게 찾아가는 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 상권은 뭐냐면 가구거리다, 아니면 뭐 음식문화 특화거리다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상품을 지정해 놓은 상권들 있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가구거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전문품 상권에 속해. 그래서 그런 상품에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유동인구형이냐, 즉 소비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매가 이런 데 이제 역세권이고 막 이런 데들이 주로 유동형 상권이고요. 배후인구형이냐 뭐냐면 우리 보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들은 주로 배후인구형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데를 주로 배후인구형 상권이냐 유동인구형 상권이냐 이렇게 하고, 이 상품에 따라서도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도 외식형이냐 일반형이냐 복합형이냐 유통형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상권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고 어떤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지, 그 다음에 구매 형태는 어쩐지 이런 것들을 상권 분류에 따라서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권 분류를 해보고 뭐를 하다 보면 내가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쉬운 말로 포장 상품들이 많고 주문들이 많겠네. 뭐 이런 데는 상가형이다. 우리들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상권은 무엇이고 입지는 무엇이고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상권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점포를 선택하고 뭐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리스크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상권 분석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경험치와 뭐 하다못해 권유와 이런 게 중심이 돼서 내가 입점을 하고 그 상권에 진입을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다양한 빅데이터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고 한 90% 정도 이 데스크 리서치를 하시고 그 다음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다. 장사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월 매출이 오르고 월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셔서 입점을 하시고 그래야 된다. 그런 내 가게가 입점하고 내가 사업할 장소가 입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상권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